지금부터 동국대학교 미래융합 아카데미 제2기 종강 특강을 신병주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병주입니다. 어젯밤에 많은 분들이 연락하셔가지고 저는 어젯밤에 그래 좀 보더니 무슨 일이지? 처음에 진짜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비상경을 선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슨 전쟁이 일어났나? 그리고는 저는 잠 못 자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쿨하게 잤습니다. 그건 진짜 너무 어처구니없는 비상경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그런데 어쨌든 오늘 강의도 약간 신경 쓰이더라고. 이 강의 같은 것들이 무슨 비상경 선포되면 집회라든가 이런 거 다 일체. 그래서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비상경 해제라고 딱 TV 자막에 뜨는 거야.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또 해제라고 딱 써 있어서 상당히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시는데 어쨌든 잘 수습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아마 비상경 국면이면 뭐 이런 강의 같은 경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행히 강의로 진행이 됐고 또 오늘 제가 이제 이수인 장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후원자이자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 유성명 선생과 지금 바로 지난주에 그죠. 노성석 선생님이 한준일기 강의하셨네요. 그래서 그거하고도 잘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1학기 때 이제 우리 이인재 이사장님하고 이제 인연을 갖고 주신 책을 읽어보니까 이사장님도 거의 난중일기 쓰셨더라고요. 거제도 이제 흥남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제 포수연구소 그 부분에서 그때 또 어떻게 보면 현대판 난중일기 그리고 되게 정말 기억력이 대단하셔가지고 그때 시대 상황을 저도 이제 복원할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기록이라는 게 난중일기도 지금 유성명 선생도 진기록이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진왜란 여러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또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기록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 서해 유성명 선생은 아까 자료가 왔는데 안 넘어가지? 예, 그래서 이야기는 그래보냐 하겠습니다. 안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그래서 일단 서해 유성명 선생은 1542년생이에요. 이순양 몇 년생이죠? 아시는 분? 1545년. 400년 전 해방군이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잘 아니죠. 1545년생이고 유성명 선생이 3살이 많습니다. 유성명 선생은 1542년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수인 장군 바로 위의 형님인 요신이라는 분하고 친구였어요.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수인 장군이 사형제분이신데 첫째가 희신, 요신, 순신, 우신. 그러니까 이 희신은 중국의 아주 역대 사망오제 중에 한 분이 복희씨라고 있어요. 복희씨의 신하다. 희신, 그리고 우리 요순임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임금, 순임금. 요임금의 신하, 요신, 이수인 장군은 순임금의 신하, 동생은 우임금의 신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분들이 그런 어떤 중국 성인, 성분들의 이름을 따서 신하다 이런 뜻이고 바로 여기 동국대에서 되게 가까운데요. 이제 원래 고향은 안동 하회마을이죠. 그리고 이런 옛날 분들도 다 이렇게 과거 시험 치러 와서 간직 생활하려고 서울로 유학 옵니다. 서울로 유학 와서 살았던 곳은 어딜까요? 지금 남산 한옥마을 앞에 가시면 유성명 선생 집터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수인 장군 집터는 잘 아시죠? 지금 예전에 명복장에 있었던 여자리 중구 인현동. 그래서 거기도 앞에 보면 이수인 장군 생가터라는 표지석이 있어요. 되게 가까운데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예리하신 분들은 질문 때 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다 길거리에서 태어나시냐?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길거리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집터라는 곳을 집터는 남아있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다만 동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를 가지고 가장 사람들이 눈에 띄는 대로변에다가 이 표지석을 세워야 알아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석에다가 퉁에다가 딱 세워놓으면 누구 어딘지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대로변에 요 표지석을 세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분들은 다 길거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이제 앞에 설명했던 거 이제 한번 그래서 바로 지금의 남산 한옥마을 보시면 유성룡 선생 집터라는 표지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저기 서초안에 가보시면 통일시장 역시 세종대왕 탄생 표지석. 그러니까 이제 고택 같은 경우는 원래 집이 남아있는 경우 있죠. 안동으로 가면 하회마을에 가면 유성룡 선생 종택이 충묘당이라 그거는 딱 그 집이에요. 그리고 그 하회마을은 또 유명해진 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무도 심고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또 한국의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신발을 탁 벗고 그 정말 여왕이 구두 안 신고 탁 올라갔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 화제가 된 적이 있었던 바로 이 안동.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태어난 것은 또 의성이에요. 왜 의성에서 태어날까요? 외가였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인물들은 외가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처가살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 율곡 이순에 어디서 태어나죠? 강릉 오죽헌. 그래서 율곡 이순은 어머니 고향이에요. 신사임당 고향이고 율곡 선생 고향은 저 경기도 파주. 거기에 밤나무가 많이 자란다 해가지고 율곡이 밤나무꽃. 나 밤나무꽃 출신이야. 그래서 뭐가 율곡이 된 거고 유성룡 선생 같은 경우도 안동 하회마을에 가보시면 계세요? 거기 가면 낙동강 반대편에 큰 절벽이 있어요. 부용대라고 합니다. 명꽃이 피어나는 듯한 배, 부용대. 그리고 하회마을로 치면 방향이 서쪽이에요. 서해라는 말은 서쪽에 있는 절벽. 그러니까 이 부용대가 유성룡 선생에게 있어서는 랜드마크예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인물들은 호를 지을 때 바로 그 지역에 있는 큰 산이라든가 호수라든가 그런 그 절벽이라든가 우리 다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진에 유배 갔을 때 그곳에서 만덕산이라는 산인데 차가 많이 생산된다 해서 차가 생산되는 산 다산. 애들 많이 나서 다산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동네 이름을 따서 호를 짓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미리 선행학습 하셨는데 1542년 이수인 장군보다는 3살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황해도 완차사를 지낸 유중명 호가 맞습니다. 부영제 서쪽에 있는 절벽 그리고 이수인 장군의 형님하고 친구였다. 동갑이고요. 스승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되게 이양 선생 그리고 의성 외가에서 처가살이하는 과정에서 태어났고 이제 원래 그 대대로 살아왔던 곳은 안동 화해마을 풍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풍산유시라고도 하는데 이 풍산유시 중에 아주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우리 총알 같은 거 만드는 풍산금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분이 유창우 회장이라고 이분이 이 후손이에요. 그래서 회사 이름 정할 때도 풍산금속. 우리 이사장님 이수인 장군 좋아하셔가지고 여해연구소 딱 하듯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아드님이 유진이라는 분인데 유성룡 선생이 진기록이라는 책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지금 엄청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집안, 이 안동 그 풍산 유씨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죠. 그리고 어린 시절 아까 말씀드린 남산 한옥마을 근처에 사셨고 그래서 여기에 표지석이 있고 이수인 장군하고 되게 가까운 곳에 거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때도 이분들 다 이제 유학 오면은 어쨌든 시골 출신이 오면 양반들이 주로 거처했던 곳이 어디죠? 서울에? 북촌이죠. 그러니까 북촌까지 진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남산 자락은 상대적으로 좀 집값이 싸요. 그래서 유성룡 선생님 또 남산에 터를 잡았고 왜 남산에 집값이 싸냐 하면 이 남산을 등지려면 집이 거의 북향을 해야 돼요. 북촌 쪽은 남향을 해야 되고 예나 지금이나 이 남향이 비싸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저기 보면 요 충북 쪽은 진곡이라고 들어보셨죠? 왜 진곡이냐면 그 햇빛이 잘 안 들어가지고 땅이 치러요. 그래서 진곡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산에 사는 그 선비들이 이 남학신을 많이 심었어요. 그러면 땅이 이제 진 것을 어느 정도 피하기 위해서 남학신을 심는데 어떻게 보면 햇볕으로 이렇게 햇볕으로 땅이 마르게 되면 그 남학신을 심고 가면 소리가 나겠죠. 딸깍딸깍. 그래서 뭐라 그런다? 딸깍바리라고 불렀다. 이게 다 이제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역사에서 유래되는 것들은. 그래서 유성룡 선생은 어쨌든 조선시대
1차하고 2차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생원, 진사. 생원은 유교 경전을 보는 트랙이고 진사는 원수 시험. 이 생원이나 진사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있고야 되고 거기서 이 10년 문과 시험에 합격하는 요즘으로 치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소설 속에 허생원 들어보셨죠? 최진사댁 셋째 딸, 맹진사댁 경사. 이 허생원, 맹진사, 최진사의 공통점 뭘까요? 뭐 같아요? 다 2차에는 떨어진 사람들이다. 1차에만 붙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2차 시험까지 합격했으면 그 관직을 불렀겠죠. 뭐 허판서, 허참판 이렇게 불렀겠죠. 그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1차 시험에만 합격해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어쨌든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데 여러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주요한 직책을 거쳐서 이때 되면 당직이 본격화돼요. 그래서 선조 때 인사권을 둘러싸고 김효원하고 심의겸이라는 인물이 대립을 하는데 김효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서울의 동쪽에 있어 동인, 심의겸 지지 세력은 서쪽에 살아서 이 사람이 서인 이렇게. 그러다가 1589년 정열 명호 사건이 일어났고 이때 수사 책임자가 정철이라는 우리 관동들고 이 문학으로는 아주 뛰어난 자질을 보였지만 이 정치적 성향은 엄청 강경합니다. 엄청나게 이 반대 세력 분명히 탄압을 해요. 그 과정에서 정철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강경파가 북인이 되는 거고 온건파가 남인이 되는 거고 강경파 북인의 영수 이발은 북악에 살았어요. 그래서 북인. 바로 그 온건파의 대표 인물 유성룡이 여기 남산에 살아서 남인. 그래서 남인 북인. 그렇게 이제 남인 북인으로 갈라진 시기에는 바로 남인의 영수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던 인물. 그리고 이 서해 유성룡 선생이 바로 이수인장.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에 좌의정으로 이조판서 겸할 때 정어병관으로 있던 종육품직에 있던 이수인 장군은 정삼품, 전라 좌수사로 임명했고요. 또 우리 육지에서도 정말 최고의 그 전공을 세운 권율 장군 역시 우주목사로 참관. 유성룡 선생은 이 부분 제대로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역사에 큰 공을 세운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병조판서 좌의정을 거쳐 이산해라는 인물이 영의정이었는데 이산해가 이제 요즘 그렇지만 탄핵당하고 하고 영의정이 지위에 올라서 전시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돼요. 그래서 선조가 우주로 피난가는 과정에서 일단 평양까지 동행을 했다가 선조 보고 우주까지 좀 남으셔야 됩니다. 이제 좀 더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이 왕이 그래도 상징적으로 여기 평양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조는 아니 나 여기도 불안하네. 그래서 우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룡은 결국 평양을 사수하면서 나중에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아주 중요한 공을 세웠고요. 이 당시에 이제 명나라 제국 여송 부대가 한 4만 3천여 명의 병력 이런 것도 보면 정말 임진왜란하고 6.25 전쟁하고 되게 다른 게 많아요. 우리 6.25 전쟁 때도 초반에 계속 밀리다가 전세를 역전한 게 뭐죠? 인천 상륙작전. 바로 또 유엔군이 투입이 되죠. 똑같아요. 명나라군이 투입이 되면서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그 계기로 해서 바로 이 1593년 3월에 한양 수복이 이루어져요. 우리도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서 9월 25일 9.28 서울 수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유성룡 선생인데요. 그때 이 실록 기록에 보면 병조판서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우의정 유성룡이 이조판서를 겸했다. 그리고 이제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는 왼쪽이 높아요. 영의정 다음에 좌의정, 그 다음에 우의정이에요. 요즘은 오른쪽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 종묘의 신유 같은 것을 모실 때도 왼쪽이 더 높아요. 왼쪽의 신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양 같은 거 할 때 주 배양자가 제일 중심에 두면 그 왼쪽이 넘버 2예요. 오른쪽이 넘버 3가 됩니다. 왼쪽이 높아진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선조를 호종한 기록이 이제 나오죠. 이때 대신들이 임금께 아뢰었다. 사세가 이렇게 되었으니 전하께서는 잠시 평양으로 가시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명나라 국원을 청해 수고할 것을 도모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명상 바로 유성룡은 제신 수십인을 데리고 임금의 행차를 수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런 부부가 없다. 이에 나는 승정원에서 아뢰었다.
고종의 유성룡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처음에는 이산이었어요. 그래서 유성룡이 같이 선조를 따라 평양까지 가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자에 마주 자리를 잡자 나는 소매 속에서 평양 지도를 꺼내놓고 지형이며 군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호송이 이제 참전한 자. 1593년 12월에 명나라군이 참전을 해요. 그래서 이 명나라군의 이 잘 임진왜란도 우리 난중일기도 공부하시고 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수인 장군이 크게 활약한 그 의미 중에 하나가 1592년 6월에 일본군이 평양성을 점령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선조가 어디로 피난 갔죠? 그 기세로 본다면 거의 2달 만에 그 부산에서 상륙기가 2달 만에 평양성 점령했는데 의주까지 가는 거 시간 문제 같죠. 근데 더 이상 진격을 못하는데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군의 보급망이 끊겨버린 거예요. 병력 지원도 안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먹을 것도 공급이 이제 차단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들이 고립이 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명나라 원군이 12월에 또 중요한 지표가 겨울이에요. 일본군의 원래 목표는 이 봄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가을까지는 확실하게 조선을 다 차지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수인 장군의 활약 때문에 이게 이제 바다도 이제 후발부대가 오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이쪽에서 고립이 되고 강추위가 계속되고 겨울에. 특히 일본군들은 추위에 약해요. 저 남쪽 우리 규슈 알죠? 요즘 우리 한국 관광객들 정말 많이 간대잖아요. 후쿠오카 그쪽에서 출병한 병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추위에 정말 약해요. 거기다가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시면 일본군 패션이 정말 동상 걸리기 딱 좋은 패션 아니에요? 게다에다가 치마 같은 걸 딱 동상 패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완전히 그냥 전의를 상실했을 때 결국 1593년 겨울에 평양성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유성룡이 이호송 명나라 그 장수할 때 설명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 과정에서 이제 유성룡 선생이 건의해가지고 결국 채택된 것 중에 하나가 훈련도가 직업 이제까지는 전부 의무병이에요. 그런데 이제 직업군을 창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 생긴 게 훈련 도관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10가지 방책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는데 이때 훈련도관을 설치하여 군사를 훈련시키라 명하시고 나를 도제주는 책임자 거기에 이제 책임자로 삼았다는 대목이고 요 10가지 지켜야 할 게 척부, 장단, 소고, 약속, 중호, 이 호를 이제 참호를 잘 파야 된다. 이 성책을 잘 설치해야 된다. 여우를 잘 지켜야 한다. 그 성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빠르게 활을 쏴야 된다. 질사 그리고 요거를 전체적으로 종합한 통론 형세까지 10가지 방책이 나오는데 척후 같은 경우도 척후와 요망의 두 가지는 상고의 눈과 귀다. 군대의 내부에 척후와 요망이 없으면 이는 소경이 눈먼말을 타고 밤중에 깊은 영문에서 임하는 것과 같았죠. 왕본.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메가드 장군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기억나시는 것 같죠? 그죠? 네. 하루 척후의 중요성이요. 이거 패러디해가지고 예전에 저도 이제 뭐 군대 입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특히 이제 군대에서 식사 공급할 때 그렇게 이제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말하기로 했는데 하고 척후의 중요성 이야기하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중호, 참호를 겹겹이 잘 설치해야 된다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도 방어에 유리하다고 성을 지키는 것. 옛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성을 잘 지킨다고 한다. 그러면서 옛날 사례 이야기하는 거 우리 안지성 전투, 귀주성 전투, 우리 강간장군 이런 전투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그 성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또 특히 성에는 화약과 합부를 많이 준비해서 대포를 쏘게 해야 된다. 이런 그 전략 같은 거 세우고 이 통론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한 말 외적은 창으로 굳센 도적이고 또한 우리의 국경은 오래도록 점거해왔으므로 우리의 허시를 달고 요새지 문화에 지켜왔으므로 간사한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로서는 허랑하게 싸울 수 없고 마땅히 장구한 계책을 세워 제재해야 된다. 장구한 계책이란 산성을 만들고 목책을 설치하여 반드시 지킬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공사관이 저축된 물자를 다 걷어들여 들판과 시설물을 깨끗하게 치우고 기다려 적이 우리에게서 식량을 얻지. 이건 무슨 전술이라고 한다?
청야 전술이라고 해요. 이 도성 다 피워버리고 그 마을 같은 거 성으로 따옮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들이 그 식량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있어. 근데 이게 임진왜란때는 못해요. 일본 분들은 원래 자기들끼리 내전하잖아요. 전국시대.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 많이 가보시면 전부 성이잖아요. 오사카성, 나고야성. 성을 빼앗는 전투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을 설치해가지고 방어를 하면은 우리가 쳐들어와요. 행주산성 전투, 진주산 전투 대표적인데, 근데 이게 실패한 게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청야 전술을 쓰고 우주산성, 백마산성 이런 데 딱 찍고 있는데 이 청나라는 달라요. 얘들은 그냥 말 타고 신경 안 쓰고 바로 한양을 거지. 수도까지 공격을 해요. 그 쉽게 말해서 먹는 데 집착 안 하는 거예요. 이 조선군하고 일본군은 일단 밥 먹고 합시다가 되는데 이 청나라 군대는 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말 타고 이렇게 다니니까 이 우유, 말젓 먹고 그 육포 같은 거 이거 휴대용 식다 이게 익숙한 거예요. 요즘 표현하고 우리 군대도 그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전투식량. 이걸로 가려고 하니까 이 산성 중심의 방어책이 완전히 실패로 되고 바로 이제 왕이 피난간 남한산성을 포기해가지고 한국에 팔아요. 전략 전술에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결국 유성룡사형은 임진왜란이 거의 끝날 그 무렵. 근데 이게 정말 운명적. 이게 11월 19일은요. 1598년 10일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신 날이에요. 이날 유성룡사형이 파직당합니다. 이 정은태라는 명나라 사신의 무고 사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연루돼가지고 이 선조가 이걸 변모하기 위해 가지고 사신으로 하라는데 유성룡이 반대로 나 이거 괜히 명나라 자기들끼리 내분에 휩쓸릴 필요가 없고 또 이때가 되게 보령이시고 지금은 명나라 북경 같은 거 비행기 타면 한 2시간인가 이때는 몇 개월을 가야 되고 길도 너무 험해요. 그래서 이거를 못 가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파직당하고 이제 고향인 안동 화요로 돌아와서 여기가 지금 부용되고요. 하회마을이죠. 낙동강물이 물리 무비도입니다. 그래서 물돌이동이라고 해요. 하회, 물화, 돌회. 그래서 물돌이동, 하회 한자로 쓰면 그리고 여기가 그대로 마을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이제 하회마을하고 경주에 가면 양동마을이 있어요. 양동마을은 경주 손씨하고 여주이씨 집성촌이에요. 여기 역시 전통마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해서 같이 요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되려면 한 개 하는 것보다 합동으로 지정을 해야 이게 채택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서원 지정할 때도 9개의 서원을 묶어가지고 유네스코에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경상도에 있는 서원, 소수서원이라든가 도산서원, 경산서원, 그리고 지역 안배해가지고 충청도에는 도남서원이라고 논산에 있고요. 그리고 이 전라남도에는 피람소, 장성이 있고 전라북도에는 정읍의 우성소 이렇게 이제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로 요 강 건너 요 오변정사라는 보면 약간 별채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 경하고 밴더리도 즐기고 하면서 징비록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하회마을은 요 봄에 어떤 행사 많이 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예전부터 있던 전통놀이 가보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새끼줄 같은 거 쫙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쥐불놀이라 해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그럼 쫙 불이 올라가요. 그래서 올해 5월달에 요 쥐불놀이 행사를 했고 제가 여기 그날 가서 어쨌든 강의를 한 거예요. 유성룡 안동 하회마을 비 왔어요. 비 와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의만 하고 지불놀이 행사는 보지 않고 그냥 저도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오히려 주최 측은 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날이 맑으면 차가 막혀가지고 진짜 돌아가기 힘든데 이 비 오는 바람에 5월 달에도 행사 안동에서 지금 또 하고 있고요. 유성룡 선생의 종택이 중요하다. 형님인 유령 종택 양진당이라고 하고 영모각은 유성룡 선생의 유를 전시한 유물 전시관 그리고 이 경산소는 유성룡 선생을 배양했어요. 이것이 바로 보면 하이바라고는 조금 떨어져 있고요. 경산소원 가는 길은 지금도 비포장이에요. 이 집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돌아오고 싶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오라. 그리고 유홍준 교수님이 나이문화유산 납사기에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원으로 꼽은 경산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나오면 이 백일홍
여기 정말 왕발할 때 되게 아름답고요. 낙동강변을 탁 바라보고 있고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입니다. 그래서 병산이에요. 그리고 이 용준 선생님이 또 이게 불화가 또 훌륭하셔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책 같은 거 보고 약간 혹하거든요. 병산소원 갈 때는 걸어서 다 비포장 길을 한 2km 정도 돼요. 낭패당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다가. 왜냐하면 비포장이니까 먼지가 그냥 차로 가다 보면 거기다가 옆은 낙동강 낭떠러지가 피날 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일단 차를 타고 가셨다가 한 100m 정도 뒤돌아서서 한번 즐겨라 하고 저는 이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용준 교수님 또 이렇게 말 그대로 믿을, 물론 이렇게 되게 잘 묘사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되게 그런데 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문화재청장할 때 경복궁에 대해서 쓰셨어요. 경복궁은 언제 가면 가장 좋다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비 오는 날. 저기 막 장관이라고. 제 생각에는 비 오는 날 사람들 안 오는 것을 좀 우려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 문화재청장 시절에 이렇게 입장을 유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그런 책들은 정말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죠. 이 징비록은 바로 유승형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죠. 오변정사 쪽에 섰었고, 이 전쟁의 원인과 경과 뭐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이 제목이 재밌는데 시경의 소비편입니다. 예전에 이런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궁궐 같은 거 이름 지을 때 다 이 유교 경전 이용을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경복궁의 이름은 시경의 조합편에 군자가 술에 취하고 덕에 배가 부르면 만년토록 경복을 부른다는 구절이 있어요. 큰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 마침 그 이성계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 한잔 하셔가지고 삼복, 궁궐 이름 한번 지어봐 하니까 그 상황을 포착을 해서 군자가 술에 취하시고 덕에 배부르시면 만년토록 경복을 부른다. 경복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했고, 이것도 불변의 진리예요. 윗사람이 술 취했을 때 결정하는 게 이렇게 해서 근정전은 부지런할 근자예요. 이것도 서경 구절 같은 걸 인용을 하고, 사정전도 서경에서 생각하면 슬기로워집니다 라고 해서 사정전을 할 것을 권유하고, 바로 대세가 시경이라든가 서경과 같은 중국 보전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앞에 신정문 교수님 이거 보전 뭐 하셨나요? 논어하셨나? 이분 또 보면 보전에 정말 또 일각이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락 잘 안 되죠. 휴대폰 잘 안 가지고 다니고요. 완전 아날로그. 그러니까 전부 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운명을 타고난 저하고는 이제 제가 부장관이 있을 때 같이 이제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신정문 교수도 저보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신정문 교수가 저렇게 잘 나갈지 몰랐어요. 그때 같이 일할 때 보면 워낙 얌전하고 점잖아가지고, 그래서 바로 유교 경전을 인용하는데, 시경의 소비편에 보면 나는 미리 징계할 징자가 나오고요. 또 상갈 기자예요. 후왕을 상가한다. 그래서 여기 나는 미리 징계하여 후왕을 상가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징비록이라고 제목을 정했다. 그 시대의 트렌드인 유교 경전을 인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제 서문에 보면 내가 시골에 살면서도 성심으로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뜻을 나타내고, 또 어리석은 신하가 나라에 보답하지 못한 죄를 나타내도록 할 것이다 하면서 이 처절한 반성을 내가 징비록을 씁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거 2015년 무렵에 이 징비록 이 드라마를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 KBS에 이렇게 정도전 드라마가 성공하면 보면 그 방송국에서도 그 정도전 세 글자잖아요.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 제목이 징비록이야.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장영식 이렇게. 이게 약간 그 트렌드 같아요. 요즘 주말 연속극 한번 보시는 분 계세요? 내 사랑 맹꽁이 무슨 다 길어졌어요. 뭐 예전에 보면은 월계수의 한복전 신사들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이제 예전에는 제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냥 애인, 첫사랑 뭐 이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긴 제목이 흥행에 성공하니까 이제 긴 제목으로 막 들어간 제목 많아요. 여기도 이제 세 글자 시리즈. 정도전, 징비록, 장영식. 그 다음에 이순신 또 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순신 그 전에 이미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영화 한번 파묘 보셨어요?
그 역사를 소재하는 영화는 어느 때부터 두 글자예요. 파묘, 사도, 한상, 명량, 노량, 암살, 일정, 공부 다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윤동주는 빼버려요. 윤씨 빼버리고 동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렌드라는 게 분명히 이제 또 제목 같은 거 정할 때 있다. 그리고 이 진미록이라는 드라마는 임진왜란을 다룬 드라마로 어쨌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업데이트 됐다고 할까요?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주로 우리 쪽으로만 나와요. 근데 이때는 일본군 그리고 명나라군 또 이제 임진왜란이 세계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판 세계 전쟁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또 드라마를 만들고 또 특징이에요. 이 일본군하고 명나라군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진기록의 주요 기록들을 이제 보시기 전에 제가 또 예전에 역사전을 그날 영상 준비하는데요. 이거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세요. 숙종 38년 4월 일본의 통신사로 갔던 정사 조태억이 조정에 놀라운 사실을 전한다. 류성룡이 지은 징비록이 일본에서 출판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징비록은 일본 유출을 엄격히 금지시킨 책이었다.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전해진 징비록은 17세기 말 조선 징비록이란 이름으로 간행되며 일본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힌다. 징비록은 임진왜란과 조선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을 크게 바꾼다. 에도 시대의 한 장편 역사 소설에선 징비록을 인용해 일본 수군을 압도하는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소개하고 그의 활약을 높이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 장수들의 활약상까지도 담았다. 18세기 중국에까지 전해지며 널리 읽힌 징비록. 그것은 전 근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읽힌 조선이 낳은 베스트셀러였다. 역사저널 그날 지난주에는 이제 서해 유성룡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은 서해 선생이 쓴 징비록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징비록이 일본에서도 널리 읽혔네요. 네. 지난 신년 특집 때 초량 외관에서 네. 밀무욕을 통해서 그 징비록이 유출됐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왜 여권들의 밀무욕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이야기가 이제 실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성룡은 임진왜란 당시 국정을 총괄했던 인물이죠. 네. 그렇다면 그가 남긴 기록인 징비록에는 당시 조선의 국방 상황, 또 명과 일본에 대한 조선의 외교 자세, 뿐만 아니라 일본군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조선의 대응 방안 등을 이제 기록으로 남긴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징비록은 조선의 1급 기밀문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기록한 책들이 꽤 있어요. 뭐 간양록이라든가 해사록과 같이 이런 책들도 이제 일본에 건너갔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정말 징비록이 가장 관심이 많이 컸던 그 까닭은 당시 그 임진왜란을 가장 거시적인 관점에서 특히 일본이 또 관심이 더 컸던 거는 특히 명과의 관계, 네. 조선과 명과의 관계 이런 내용까지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외교 비사까지 다 담겨 있으니까 이 징비록을 아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얼마 전에 그 줄리안 어산지라는 사람이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를 전 세계에 공포하는 바람에 네.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것과도 좀 유사한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제목이 나타나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유성룡이 지은 제목이 징비잖아요. 그 징비의 한자의 의미가 뭐냐면 징은 징계할 징, 비는 삼갈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반성하고 대비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거 식역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혹한 전쟁의 실상 속에서 갖게 되는 어떤 통전한 반성. 예. 그 반성 속에서 나온 대비책. 바로 그 내용을
여기 담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네. 일본과 중국한테는 자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셈이에요. 예, 일종의 그 조선 사용 설명서 이런 격이 돼버렸어요. 적절합니다. 유사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이 징비록이 이제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633년이에요. 서해 선생 문집 그 뒤쪽에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일본에 건너와서 1695년 조선 징비록이라는 이름으로 간행이 됐어요. 근데 뭐 불과 30여 년 만에 일본에 넘어가서 책이 간행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에 일본에 유출되었던 것입니다. 네, 징비록이 일본으로 건너간 후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만무각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규장과 한국학연구원의 김시덕 교수님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일본의 조선 징비록과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이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 좀 다른가요? 예,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이고요. 네. 약간의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이 1695년에 교토에서 출판된 조선 징비록입니다. 네. 보시면은 우선 유성룡의 서문이 나오고요. 그 뒤에 당시 1600년대 말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유학자였던 가이바라 에켄의 서문이 있습니다. 이 서문을 보시면은 수많은 임진왜란 관련 책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믿을 만한 책은 징비록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신뢰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조선 지리를 모르니까 조선의 팔도는 이렇게 구성돼 있다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지도까지 네. 부과해 줍니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한문은 같은데 일본어식으로 풀어 읽을 수 있게 훈점이라는 걸 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완전히 중국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대체로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주니까 일본의 상당한 사람들이 징비록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징비록에 영향을 끼친 책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징비록이 일본에서 출판된 이후에 200년간 약 100여 점의 책이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그 후에 사람들한테 많이 준 책이 이 에혼타이곡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이제 제목을 번역하면 그림으로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대기라는 책인데요. 그 중에 이 6편 부분에 보시면 이 그림과 같이 거북선이 압도적으로 그려져 있죠. 그 얼핏 보면 뭐 진해 같기도 하고 네. 요즘에 그 태양열 주택 지붕 같기도 하고 네. 가판 위주로. 네네네. 아니, 이거 바다 위에 떠 있는 성처럼 지금 묘사를 했어요. 맞아요. 도저히 어디를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거북선이라는 게 우리가 한국 사람은 거북이 머리를 중시하는데 네. 징비록에는 머리보다는 등껍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껍질이 있기 때문에 이 일본인들이 화살을 쏴도 튕겨나가고 네. 뛰어 올라갈 수도 없고 무적의 돌격선 이미지네요. 이거는 거북선은 아닙니다만 네. 이게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압도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렇네요. 오른쪽이 훨씬 네. 더 커 보이고, 네. 많아 보이고, 네. 그 옛날 그림은 오른쪽 위부터 왼쪽 아래로 시스템이 가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흐름상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누르고 있는 형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사파가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보기가 편한데 그런 책들이 또 있습니까? 예. 이 에온타이코키보다 약 50년 뒤에 나온 이 조선정벌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선정벌기를 보시면 이순신 장군이 그 총을 맞았지만 그 웃으면서 총알을 뺐다고 하는 그 유명한 대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아니네요, 저기. 거의 이순신의 그 얼굴은 거의 장비를 닮았네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정말 그 정도 무시무시한 인상이었던 모양이에요.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볼 때는 지금 총알을 빼고 있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당당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네. 두려움을 좀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용맹함은 인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징비록이 넘어가면서 이순신 같은 이제 일본인들한테 지지하는 장군이 있었고, 그 밖에도 이제 권율이라든지 그 김응서 같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징비록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일본인들의 조선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맞습니다. 그 처음에 일본인들의 기록만 봤을 때에는 당연히 일본인이 잘 싸웠고 명이 좀 상대가 될 만했고 조선인은 관계가 없는 전쟁처럼 그려졌습니다. 그러다가 명의 기록이 들어가면서 명나라 상황은 상쇄됐지만 조선은 여전히 명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망할 나라 같은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죠. 그런 이미지를 깬 게 징비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쪽도 섣불리 역사를 왜곡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징비록이 갖고 있는 무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김수석 교수님 오늘 귀한 자료들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그 임진왜란의 그 3대 대첩하면 우리 측에서는 뭐 행주 대첩, 진주성 대첩, 그리고 이제 한산도 대첩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측에서도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까? 일본 측에서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임진왜란의 3대 대첩.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그거 참- 졌던 전투를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그 생각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거기서 3대 대첩을 꼽아요? 그렇죠. 이제 네.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승리한 전투.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떠올라 보면은 벽제관 벽제관 전투. 전투. 그리고 이제 평양성 그렇죠. 탈환난 다음에 이제 벽제관 전투에서 여세를 몰았다가 이제 대패를 했고 그 당시에 조명연합군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유세란기의 그 울산성에서 벌어졌던 이 울산성 전투도 일본 측에서는 승전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천 전투 여기서도 외군이 이제 승리를 했던. 그래서 이 보면 양측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부연 설명드린다면, 네. 일본군이 조선에 와서 조선군한테 이긴 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건 자기들의 대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이랑 싸워서 이긴 거는 대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만큼 이제 조선은 사실 좀 일본이 낮게 평가했고 네. 명을 이긴 거는 아주 큰 승리다라는 어떤 일본인들의 그런 인식이 네. 이 전쟁을 이제 그 명명할 때도 반영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일본은 지금 조선은 지금 존재감도 없고 그냥 조선 땅에서 명나라와 벌인 전쟁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처음에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징비록을 통해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또 깨지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됐던 거고. 그게 억울할 뻔했어요. 조선만. 일본 입장에서는 명하고 싸우는데 조선이 왜 자꾸 껴 이거고 명은 조선 싸움에 내가 껴준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징비록 유출 명은 조선 싸움에 내가 껴준다.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징비록 유출된 덕 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 같은 사람 만나고 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9년 전에 이제 했고 그 이제 방송 나갈 때는 상당히 보셨고 하고 많이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안 돼서 이제 그런 이 프로가 상당히 이제 좀 반응이 좋았죠. 반응이 좋았고 결국은 그런 새로운 방식, 그 전에 이제 역사 스페셜 다큐 방식으로 하다가 어떤 새로운 포맷으로 한번 하자 해서 역사도 한번 토크 방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고 특히 이제 방송 쪽에서는 이 가성비가 진짜 좋은 프로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 좀 몇 명 불러가지고 말시켜서 짜내는 프로니까 돈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장점이 저를 비롯한 출연진들이 저렴하다. 비싼 뭐 출연해 왔는 MC 하나만 하면 확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오늘 지금 참석하신 노대한 학장님도 몇 번 출연하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잘 찾아보세요. 3번 정도 나왔죠. 2번 정도 나서 그때 나름대로 크게 시청이 더 높고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비록 이제 보셨겠지만 이 중요한 내용들은 전쟁 상황에 대한 경과 전란 발생에 원인 조정에서의 문제점 여러 가지 그 전쟁 상황 인물에 특히 누구냐면 꽤 많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시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사실 임진왜란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은 도요토미 도시가 전국시대를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선에서는 소위 적게 그 정말 순회 저 캐릭터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 지금도 미국에서 정말 예상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되니까 지금 뭐 트럼프 알아봐야 된다 이런 거 지금 또 트럼프하고 가까운 라인들 막 찾죠. 그래서 조선에서 통신사를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그때도 지금 그 당시 수도가 교토인데 비행기 타면 한 2-3시간인가 2시간 정도 가죠. 6개월 걸려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배 타고 대마도 가서 익기성 가서 그리고 이제 상륙해가지고는 또 육로로 바닷길로 해서 이 조선통신사 코스 이것도 약간 광고처럼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2월 달에 조선통신사 코스 탑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어쨌든 참여하시는 분들 희망자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코스를 2월 19일부터 20일까지인가 일단 날짜는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뭐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그 통신사들에 남긴 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따라가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때
얼마나 이 장면은 징그러게 이러는데 풍신수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바로 이제 그때 늦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이 통치가 왔는데 애를 안고 왔는데 여기 나오죠. 자기가 안고 있던 어린애가 오줌을 쌌다면서 웃고 나서 신고한 거죠. 이거 완전 그냥 외교적인 결례 아닌가요? 애 데리고 온 것도 막 울고 이런 것도 그런데 애가 오줌 싸고 이런 데서도 그래서 상당히 오만하게 굴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결국 돌아온 조선통신사 중에 3명의 대표단인가요?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그리고 서장관, 요즘 그렇지만 행정실장쯤 되는 허성 이렇게 갔는데 귀국 후에도 6개월 만에 돌아와서 이 황윤길하고 허성은 처음 온다 그랬고요. 김성일은 그 정도 미인이 안 된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어쨌든 쳐들어온다가 이게 2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별다른 준비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김성일이 욕바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가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이때도 김성일하고 유성룡이 태계 이안의 동문이에요. 친한 사람이어서 그대의 말이 황윤길의 말과 같지 않은데 만일 병화가 있으면 장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 김성일도 일본이 끝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황윤길이 말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바로 이야기하니까 막 라면 뭐 사재기하고 막 이런 거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다라고 김성일을 위한 어떤 변명 같은 것이 역시 징그럽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 내가 역사전을 그날 할 때도 요 김성일이 욕박이 된 거는 좀 이제 너무 이제 선조가 자신의 무능을 덮은 거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김성일이 가장 먼저 이제 병사들 모으고 이렇게 항전을 하다가 과거로 죽어요. 김성일이 학봉 의성김씨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역사전을 그날 한참 출연할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빛과 그늘이 있어요. 여기 이 집안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우리 할아버지 잘 배우해줬다고 뭐 책 같은 거 엄청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데는 우리 할아버지를 왜 안 하느냐 막 이런 또 한의전 같은 데서 뭐 장관장군을 해라 방송에 뭐 변환열을 해라 이런 전화 오고요. 또 방송에 나오면 다 하는지 알아요. 우리 집에 무슨 도자기가 있는데 이거 와서 한번 봐줄 수 있느냐고 제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 안 나오니까 편한 게 있어요. 그게 1월에 방송 나갔는데 월요일 아침 되면 꼭 전화가 한두 건.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그 연구실 전화번호를 그냥 폐쇄했습니다. 폐쇄해가지고 조교가 찾아가고 진짜 힘들어요. 그거 뭐 별별 거 다 뭐 가장 심한 그 정말 항의랄까요? 조선 공국했을 때 태조 이성계가 뭐 잘한 게 뭐냐고 항의조로 나와요. 그러더니만 자기가 고려 왕실에 여기서 조선 건국이 얼마나 나쁜 건데 그걸로 뭐 연구하면 되겠냐고 정말 그런 분도 있어요. 어쨌든 바로 김성일이 이제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시작된 그 작년 15일로 4월 15일이죠. 외병은 동해로 돌았다. 이 송상현 동해부사가 힘껏 항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동해성이 함락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감동적인 게 송상현은 안든 채로 꿋꿋이 버티면서 외병이 칼에 맞아 죽었다. 이에 외병도 그의 사수를 장하게 여겨 시체를 밤에 넣어 성밖에 묻고 말뚝을 세워 표시해줬다. 이 적장에 대한 예우를 할까요? 그런 내용 나오고요. 또 동래부 순절도라는 그림인데 딱 봐도 이 동래성 그 외곽을 일본군들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고 여기 지금 조선군의 숫자는 되게 부족하고 이런 그림까지 남겼어요. 그 당시에 이 경상감사 이각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19세기에 왔어요. 되게 유행을 해요. 우리 마치 뭐 아마 이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70년대, 80년대 방공 포스터 막 6.25 상기하자, 6.25 이런 그림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런 그림들처럼 이 당시에 그 임진왜란의 치욕을 잊지 말자 이런 그림들이고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군의 방어 체제가 진관 체제라는 시스템인데 각 지인에다가 요즘으로 치면 지역 방어 체제예요. 그런데 을묘의 변이후로 재승방략 체제라 해서 중앙에 장군이 가면 이렇게 모여서 타격을 가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이 재승방략 체제를 썼는데 이게 오랫동안 이게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도 예비군 있잖아 예비군. 이 예비군 훈련 오랫동안 안 하면 이게 뭐가 누가 어디를 가야 될지 그 비슷하게 돼버려요. 이 지휘관이 중앙에서 와도 병력들이 제대로 지켜라 해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초반전투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유성룡은 진관체제로 다시 가야 된다. 이제는 진관이라는 이름 뿐이요 실상서로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대군이 한번 무너진 다음에는 장수가 온다 하더라도 때는
제대로 안 된 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초반에 당근대전 둘이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장수가 신립 장군이었는데 이 신립 장군은 사실은 여진적 격대에 몸을 세웠고 전공이 기마병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천혜의 요지인 문경세제 대신에 탄금대 넓은 들판에서 요즘 표현을 하면 일본하고 맞짱뜨렸다. 그렇게 해서 기병을 가지고 확 저들을 덮치면 된다. 근데 이때 잘 아시죠? 조총으로 무장을 했고, 그리고 이때도 신립장군이 조총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 하냐면 쏜다고 다 맞는 거 아니다. 조총은 이 적중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장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일본군이 전국시대 하면서 자기들 장무리를 잘 써 옛날부터 3열 정도로 써가지고 제일 앞에서 쏘고 재빨리 뒤에 가가지고 준비, 조준, 격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배수진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지금 또 남한강의 지류인 달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불리하면 후퇴를 해야 되는데 후퇴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이렇게 이 남한강에 이제 빠지고 이 신립장군도 자결을 해요. 달천에 투신을 해가지고 그때 이 유성룡은 비판을 하죠. 장수가 군사를 쓸 줄 모르면 나라를 저 위에 넘겨주는 것과 같아 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후손들에게 경계가 될 것이라 생각에 상세히 적어본다 하면서 신립장군에 대한 이 신랄한 비판을 하고요. 이 탄금대전투 패전 소식이 들려오자 선조는 바로 이제 4월 30일 창덕궁을 떠나 서쪽으로 피난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죠. 당초 신립이 떠난 뒤로 도동 사람들은 첩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날 저녁 무렵 전리근에 서는 사람이 숭인문으로 달려들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마음을 몹시 열었다. 이 싸움 소식을 들었는데 패했다. 그래서 이제 성안은 떠들썩해졌고 선조는 이때도 기록에 보면 빗길에 말을 타고 창덕궁을 빠져나가 이제 우주까지 피난 길을 처음에는 평양으로 갔다가 피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유성룡은 평양은 그래도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명나라에 원병청했으니까 명나라군이 올 때까지 왕이 그래도 계셔야 이게 백성들도 더 결집한다. 근데 이 선조는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분노한 백성들이 요즘 보시면 시인애들이 막 등장해요. 영광정에서 왕이 계신 곳으로 향하던 나는 아내와 어린아이까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았다. 성을 버리고 갈 거면 왜 우리는 소환을 걸고 왕까지 도망가면 우리 어떡하냐고. 그런 상황에서 유성룡이 백성들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는 나 오겠다면서 이제 피난을 가버리는 그런 상황. 평양성 맞아버리면 안 되옵니다. 병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해놓고 골짜기까지 들어간다면 다시는 한양을 수고할 수 없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지만 선조는 최홍원, 정철, 요때 선조의 가장 측근이 정철이었어요. 사실 정철은 잘 나가다가 언제 이 실각이 되냐 하면 조선왕 중에 가장 나 왕 안 할래라고 소위 말하는 선입견을 일으켰던 사람이 선조예요. 그러면 신하들의 정답은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왕께서 이렇게 세자에게 전의를 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계속 하도 많이 하니까 정철이 좀 성격이 발발해요. 열받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만두시라고 하자. 근데 혼자 가면 겁나잖아요. 그때 이사내가 영의정, 정철이 좌의정, 유성룡이 셋이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받아서 같이 선조에게 그럼 뭐 이제 그만두시 또 그것도 괜찮아. 근데 아침에 이사내한테 문자 메시지가 와요. 나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유성룡하고 둘이 갑니다. 둘이 가서 선조 앞에서 이제 성격이 발발한 정철이 말을 꺼내죠. 또 아니야니까 그냥 나 요즘 뭐 건강도 안 좋고 세자에게 내가 전해를 하려고 하니 경들이 생각을 보통 같으면 아니옵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딱 하면서 유성룡을 찌른 거죠. 같이 협조하라고. 유성룡 가만히 있어버렸어요. 정철 독박 써가지고 바로 과직됩니다. 근데 선조한테는 되게 측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피난길 가니까 정철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직시키고 정철은 적극적으로 우주까지 피난을 가셔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정철이 우주까지 피난길을 동행을 하게 됐고 이 유성룡은 평양에 머물면서 이 당시에 명나라 이제 원군을 접대하기 위한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됐고
근데 이때도 좀 흥미로운 기록도 나오는데 간첩자금 이야기. 이때도 보면 항상 이 전쟁에서는 간첩들이 항상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근데 이게 자꾸 이제 평양성을 이제 이때는 일본군이 차지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보가 자꾸 누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간첩들이 활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김술량이라는 간첩을 내가 공원을 가지고 설명했다. 결국 자백했다. 소위는 적의 간첩. 간첩은 모두 40명이 넘을 것입니다. 순안, 강서, 이진에도 파견되어 있고 숙천, 안주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임금길 보고했고 간첩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성곽에서 김술량의 목을 베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후 명나라 군사가 도착했는데 이 정도로 외적이었다. 이게 간첩들 소탕하니까 명나라 군들이 쉽게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간첩 소탕하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징비록에는 본인이 잘한 것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평양성 탈환 이후에 여세를 몰아가지고 행주 산성 전투하시고 일본을 잡은 이 전투의 승리로 완전히 한양 후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선조는 딱 1년 후에 이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1년 만이지만 이제 횟수로 2년. 이 당시에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어 농사지을 땅도 남아있지 않았다. 굶주린 백성들이 밤중에 내 숙소 곁에 신소를 내는데 차마 들을 수 없었다. 다음날 주위를 살펴보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시체가 치료됐다. 이 장면도 우리 6.25 전쟁 때 바로 한때 서울이 점령 3개월 정도 점령당하죠. 6월 28일 날 했다가 서울 수복이 5월 28일. 그 3개월 동안 소위 말하는 그 인공치하에서 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그런 상황하고도 상당히 닮아 있고요. 이때 6.25 전쟁에 대해서는 또 역시 일기 중에 우리 서울대 역사학과 사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이분도 북한으로 가신 분이세요. 김성칠이라고 역사 앞에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일기를 역시 책으로 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6.25 전쟁 시기에 이분이 이제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뭐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인 장군 오늘의 또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한동네에 살던 친구 동생 임진왜란 1년 전에 파격적으로 승리했고 또 여러 가지 그 활약들 그리고 정말 운명적으로 유성룡 선생이 파직당하고 이수인 장군이 노량진에서 전사하셨다. 조정에서는 정호영하고 있는 이순신을 불러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어려서부터 남력 있고 말타기와 할속에 유난히 능수한 사람. 여기도 보면 이순신 장군 전라자수사, 전라자수형 어디 있었다? 아시는 분? 여수입니다. 조선시대는 경상남도북도, 전라남도북도가 아니라 좌도 우도기. 기준은 왕이 서울에서 보셨을 때 왼쪽 좌도, 오른쪽 우도. 그래서 경상좌수형은 부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부산에도 가면 구중에 수영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광안리 쪽에 수영구라고 하는데 수영자에서 수영구 아니에요? 좌수영이 있었던 곳 이런 뜻으로 아마도 우수영이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 우수영구라고 했을 텐데 좌자 들어가면 뭔가 삐딱이 보이니까 그냥 수영구 이렇게. 그 다음에 경상 우수영은 거제, 전라 좌수영 여수. 그래서 이수인 장군 그 처음 부임지고 그 여수에 가면 이수인 장군 관련된 유적지가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거북선을 건조했다라는 것도 남아있고 이수인 장군 그때 어머니도 계시는데 자당고택이라고 해가지고 여수시에서 어머니가 사셨던 것도 이렇게 지금 복원을 해놨고요. 이렇게 이수인 장군에 이어서 여수를 이제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버스커 여수 여수. 그래서 이제 이수인 장군 뒤를 이어서 여수를 아주 유명하게 이런 노래라든가 역사적 인물이 그 도시를 확 올립니다. 그래서 전라 우수영은 해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인 장군은 전라 좌수사로 여수에 부임을 하셨고요. 유성룡이 이렇게 정의용 공육품직에 있던 분을 정상부 등급으로 치면 7등 너무 많이 올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조선시대도 문관직보다 무관직이 더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사품 정도면 무관 사품이면 문관은 6품 중에 이수인 장군이 사실 무관직으로는 종사품 만호직까지 역임을 하셨으니까 아주 막 안 될 사람을 승진시킨 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수능공이 많았지만 조정에서는 아무도 그를 추천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내가 이순신을 청구해서 비로소 수사가 됐다. 그러나 이를 본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승진한 것으로 의심하는
많이 있었을 건데 조금 있었더라고 이렇게 쓰셨죠. 그리고 이제 거북선 말이에요. 판자로 레일을 깔은 모양이 마치 거북 같고 전사와 노젓는 수구들은 배 안에 들어가 있고 거북선은 탱크 같은 거예요. 여기다 이제 확보 장치 해가지고 총통을 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거북등 껍질에 송곳 같은 거 꽂은 이유는 바로 이제 일본군들은 원래 칼을 잘 써요. 백병전의 명이에요. 이 해전을 하면 배아백기를 거치고 나서 상륙을 해가지고 이렇게 백병전을 즐기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중에 약간 제가 파악하기에는 오게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이순신 장군 역을 맡았던 최민식 배우가 이제부터 백병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조선군이 백병전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좀 재밌게 하려고 이때로 막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장면이 나갔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일본군의 백병전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송곳같이 이렇게 침투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천해전에서 사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이전에 사천해전에서 한번 저게 총탄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왼쪽에 이 어깨에 맞으시는데 피가 발꿈치까지 흘러내렸지만 이순신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싸움이 끝난 뒤에 비로소 칼을 가져오라 해서 살을 가르고 탄환을 꺼냈다. 옆에 본 사람들이 얼굴이 변하고 아니했으나 아무렇지 않게 웃고 이야기하는 분이 평상시. 이 장면 누구 생각나요? 우리 삼국지 역사인물 중에 관우 장군이 이런 컨셉 있죠, 그죠? 관우 장군이 이렇게 화살에 맞았을 때 파도 떴다는 거죠. 파도 뜬 거, 태연하게. 그런 모습.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제일 좋아했던 장군이 관우 장군. 그래서 관우를 아예 왕으로 모셔요.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만들어져요. 관왕은 여러 번. 동서남북으로 만들어요. 동관왕묘, 서관왕묘, 남관왕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동묘는 동묘고 동관왕묘 줄여서 동묘 이렇게. 그 전통 때문에 거기 가면 중국 사람 아직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동관, 관우를 여신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하신 분이 아마 이때도 기록을 할 때 관우를 의식한 것 같아요. 약간 이 관운장과 같은 그런 컨셉이다. 그리고 이제 이 한산됐죠. 한번이 싸움으로 드디어 적군의 한쪽 세력을 꺾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평양성을 확보를 하고 있었지만 후발 부대가 더 이상 못 오게 이순신이 바닷길을 차단을 한 거죠. 바로 이 전투로 승리를 함으로써 전라도, 충청도, 항해도, 평안도 여러 지역 일대를 보존함으로써 군량을 보급시키고 조정의 호령이 전달되도록 하여 나라의 중흥을 이룩할 수 있으니 모든 일이 이순신이 단 한 번의 싸움에서 이긴 공이다. 그래서 이 한산대첩은 73척의 일본군 배 중에 66척을 격파했다고 보고요. 이때 그 유명한 무슨 진? 어떤 전술? 학이진, 학의 날개. 그래서 그 재작년에 이제 명량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 2부작으로 개봉했던 한산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는 거북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가 용의 출연이었어요. 거북선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명량에서는 거북선이 원균이 칠천장해전에서 대표를 하면서 다친 거예요. 한 척도. 명량해전은 거북선 안 나와요. 그래서 영화적인 좀 재미를 위해서 그 영화에서는 거북선을 그 원균 희하의 배설이라는 경상우수사가 불태우는 걸로 나와요. 기억하세요? 첫 장면에. 그런데 실제로는 불태운 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화에 소송 들어갑니다. 배설 장군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불태우지도 않았는데 또 왜 우리 할아버지 나쁘게 못을 뛰고 재판까지 갔어요. 이 김한민 영화 감독이. 그래서 아마도 이 감독이 이제 약간 후회했을 거예요. 실명 이분 또 영화 감독도 설마 배설 후손이 저렇게까지 그중에 교수분도 계시고 막 그랬어요. 제 기억으로는 경북대 교수 이분이 아니라 소송 담당자고 제가 어디서 이렇게 그분이 그 인터뷰하는 것도 들었어요. 왜 그럼 어떤 피해가 있었냐? 일단 우리 저 뭐지 문중에 이 사람들이 문중 어르신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너무 이제 심각하고 어린 아이들도 배설 후손이라고 욕먹고 있다. 이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죄로 판명이 됐는데 이런 일도 있어서 해프닝이 워낙 영화가 인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한산이라는 영화에서 박해규가 등장하죠. 그 5년 만에 영화 잘 보시면 영화로만 기준으로 하면 한산대첩은 1590년, 명량대첩은 1597년 5년 만에
이수인 장군이 너무 늙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기에 한산 때만 해도 평평했거든요. 박해일로. 근데 최민식도 확 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신 거예요. 평평하시다. 노령만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때도 보면 감동적인 게 징비록에 이때도 이 정유재란 때 일본군들이 상륙을 해요. 7천년에 전에서 승리하면서.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래서 우리 나온 게 그거예요. 남원성, 전주성 함락당하면서 그때 일본군들이 이 전공을 확보하기 위해서 코를 내가고 귀를, 그래서 일본에 가면 지금 주실 쪽에 코 묻은 귀 묻어 있는 이유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피난 갔다가 이수인 장군 돌아왔다고 소문이 들리니까 멀고 가까운 지방에서 구름처럼 많이 모여들어서 이들을 군대 후방에 있다가 일본대 형세를 붙여. 그래서 명량영화 잘 보시는 분들 백성들 이수인 장군 돕는 장면 나오죠. 그게 바로 이런 기록에서 하나의 또 영화적인 또 상상력을 가미시켜서 만든 장면이고, 이 노량해전 이 싸움에서 친히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힘써서 하다가 날아온 적탄에 가슴에 맞았다. 그래서 이수인 장군은 노량해전은 출정하지 않아도 되는 전투였어요.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 8월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장군이 죽으니까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군의 철수 명령이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려면 푸틴이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때 일본군들이 순천 외성에 가장 많은 병력이 모여 있었고, 이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처음에는 명나라 수군제국이 진린인데 영화에서는 정진영 배우가 나오는데 정재영 배우가 나왔죠. 이제 진리는 협조를 해가지고 테러를 열어주겠다. 빨리 전쟁 끝내고 자기들 자기 집으로 가야 될까요? 이수인 장군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도 이수인 장군을 어쨌든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고니슈키나가 그 부대를 누가 또 도우러 오냐면 시마지 요시히로라고 일본군에도 백전모장 장군이 있어요. 이번 노량 영화에서는 백윤식 배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마지 요시히로 수군하고 이수인 장군의 수군이 바로 노량 앞바다 남해에서 하동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거의 새벽에 한밤중에서 새벽에서 벌어진 전투예요. 하루 만에 벌어진 전투. 그래서 노량 영화 보셨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다 껌껌해. 이 밤에 벌어진 전투니까 이게 좀 뭐 밝아야 이게 화면에 하루 시커먼 게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관객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커먼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한방에 벌어진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수인 장군이 정말 앞에서 지휘하다가 저게 총탄을 맞고, 그때도 싸움이 바야흐로 전쟁이 급할 때이니 물신, 삼가, 신물, 아사 이렇게 나와요. 삼가 나의 죽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신물, 그 기록에는 발상이라고 불러요. 나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신물, 발상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수인 장군 난중일기 있으실까? 난중일기에 나오는 내용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이수인 장군도 일기장에 나의 죽음 이렇게 못 쓰셨고요. 요 돌아가신 후에 여기 보시면 조카 이완이 이제 이 상황을 알렸고, 나중에 조선왕실의 비서실에서 쓴 기록은 승정일기, 인조실, 승정일기 이 기록이 나오고, 바로 이 징비록에도 이렇게 기록이 나와서 이수인 장군이 마지막 말씀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수인 장군이 이제 전사하는 요 장면까지 징비록에 이수인 장군 전사했다고 이게 또 컴퓨터가 거부 반응이 키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번 잠깐만 보세요. 이것도 컴퓨터도 전사하는 상황을 아시고 말하는 게 더 있는데, 마지막에 징비록에 교훈,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마지막은 이제 가치와 교훈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영상에 나왔지만 결국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임진왜란의 상황을 훨씬 더 잘 이제 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유선영이라는 이수인 장군은 매우 가까이에서 본 사람의 이런 정말 기록이기 때문에 더 이수인 장군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징비록 번역본도 나와 있거든요. 난중일기도 번역본 나와 있고, 지금 지난주에가 강의하셨던 노승석 그 선생이 완전히 그냥 평생을 이순신에 매달려서 산 분이에요. 그래서 뭐 번역본도 내고, 뭐 난중일기는 노선석 선생 뭐 본인이 차마 말을 못했다면 번역본 보시고요. 징비록도
서해 모지와 같은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본 잘 와 있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 상당히 내용도 뭐 흥미롭고 또 이런 그 오늘 강의를 또 기억을 하시면서 보면 또 흥미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종강 특강으로 신병주 교수님께서 유성룡과 징비록이라는 제목으로 멋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